그러면은 오늘 두 분이 해결한 사건도 실종 신고로 시작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당일날 수사를 시작한 지 불과 2~3시간 만에 형님이 실종자가 사라질 이유가 없다, 강력 사건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팀원들 모두 설마 했는데 결국 큰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큰일이요? 큰일이라는 강력 거. 사건이었다는 그쵸. 얘긴데. 진짜 강력으로 한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이게 또 단 몇 시간 만에 사건의 촉이 왔다고 하니까요. 어떤 촉일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우리 김 형사님이 아니었다면은 사건 해결이 늦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유 없는 실종은 안타깝게도 강력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저녁 한 중년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옵니다. 어떤 아줌마가 새벽에 제 남동생 전화기를 길에서 주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집에 전화를 했더니 조카가 받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다는데 제 동생 좀 찾아주세요. 전화기는 어디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까? 실종자 집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전화기를 주운 사람은 그 근처 술집의 종업원이었고요. 25일 새벽 1시 반쯤에 퇴근을 하다가 길바닥에 반짝거리는 게 있으니 봤더니 휴대전화였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 전화기가 잠겨져 있지 않아서 최근 통화 목록을 보고 연락을 해서 전화기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주점 직원이 술집에서 나오다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실종 신고를 받자마자 주점 직원부터 만나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남성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날 밤 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인근 도로 CCTV를 모두 찾아 주점 직원이 전화기를 주웠을 무렵부터 역으로 쭉 돌려봤더니 차만 몇 대 지나갈 뿐 실종 신고가 들어온 남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실종자가 안 보여요? 야, 근데 어떻게 휴대폰이 거기 떨어져 있을까? 근데 전화기 상태를 자세히 보니까요, 거칠게 긁힌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나가는 차량에서 전화기를 던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긁힘의 정도를 보고 차에서 던져서 생긴 긁힘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군요. 그렇게 추리를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구나. 이야, 차 안에서 실종자분이랑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그랬나? 아니면 왜 화가 나서. 굳이 이걸 밖으로 던졌을까요? 본인이 그랬다면 다음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전화기부터 찾을 텐데 신고가 접수된 저녁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도 않는 게 왠지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도로 인근 지나가는 차량들을 추적해보기로 하고요. 실종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스스로 종족을 감출 뿐이 아니더라고요. 이혼 후 어린 자녀와 단둘이 살고 있는 데다 곧 회사를 옮길 계획까지 세우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혹시 실종자의 행적은 확인이 됐나요? 네, 실종자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실종 신고 전날이죠. 24일 저녁 7시경 통화를 했더라고요. 실종자가 1시간 후쯤 사무실에서 대표랑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서 끝나면 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했고요. 여자친구가 자정쯤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일 밤에 그 회사 대표를 만날 일이 뭐가 있지? 여자친구 말로는 실종자가 택배회사에서 영업부장이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직을 상의하러 대표를 만났을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일찍 회사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불렀는데요. 직원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당일 금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실종자가 영업으로 외근이 잦았던 터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다고 했고요. 24일 날 실종자를 만났냐고 물었더니 저녁 7시 40분쯤에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만나기는 만났네요. 여자친구가 얘기한 시간이랑도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가요? 실종자가 그 이직 얘기를 꺼냈다고 하던가요? 이직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떤지 묻길래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고 실종자가 한 잔 더 하자고 하면서 편의점에 맥주를 사와서 같이 마시고 대표는 밤 11시쯤 먼저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편의점 CCTV도 바로 찾았는데요. 회사 대표가 말했던 시간대에 진짜로 실종자가 맥주를 사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아무 일도 없었던 거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뭐 많지도 아니고 분위기가 뭐 그렇게 뭐 나쁜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그 후에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던가 아니면 혹시나 그 여자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통화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집에서 아빠를 혼자 기다리고 있던 어린 자녀였는데요. 통화한 시각이 밤 11시 50분 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밤 11시 50분이요? 여자친구가 자정에 전화했을 때는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야, 그렇게 되면은 이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유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회사 대표를 돌려보내고 집 상황도 볼 겸 실종자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나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아이 말로는 아빠가 아직 얘기 중이니까 먼저 자라고 하더랍니다. 아직 얘기 중이다. 얘기 중이다. 앞에 만난 사람은 지금 저희가 대표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표는 밤 11시에 먼저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실종자 집으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경민아, 아저씨야. 문 열어봐. 혼자 있니? 경민이라는 건 애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애 안에 있는. 누구예요? 방금 저랑 경찰서에서 만났던 회사 대표가 다른 직원이랑 같이 온 거였습니다. 실종자가 애를 혼자 키우고 있고 걱정이 돼서 와본 거라고 했고요. 경찰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형사님이랑 회사 대표랑 동시에 실종자 집으로 간 거였네요. 아, 대표가 직원들 사정을 꿰뚫고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집까지 왔죠. 애 이름도 알고.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가 아주 각별했더라고요. 대표랑 실종자는 이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이자 택배 회사를 같이 차렸던 동업자였습니다. 실종자가 대표보다 2살 많아 형제처럼 지냈다고 했고요. 아, 그래서 대표가 애가 걱정이 돼서 집으로 찾아간 거고. 그렇죠. 그죠? 이게 실종자가 대표한테 회사를 옮기겠다, 이직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쏙 빠져나가겠다고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대체 실종자는 밤 11시 50분에 누굴 만난 걸까요? 혹시 그 회사 인근에 그 CCTV는 없었나요? 잡힙니다. 자정이 한참 지나고 누군가가 그 새벽에 회사 건물에서 빠져나옵니다. 실종자분인가 손에 뭐 들고 있는데. 왼손에 뭐 들고 있는데 비닐봉지 같은 거. 근데 좀 부피가 커 보여요. 뭐지? 쓰레기 봉투로 추정됐습니다. 회사 건물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고 지금 저 CCTV는 회사 바로 옆 건물에 달려있던 건데요. 동네 쓰레기 수거장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까지는 확인이 어려웠고요. 이때 시각이 25일 공안시 18분 경이었습니다. 새벽 1시 18분. 그 애랑 마지막 통화를 하고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시간이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새벽이긴 해도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사람 같은데요? 제 눈에도 이렇게 수상한 사람이다, 혹은 이상하다라고는 사실 잘 못 느끼겠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여줬다라는 건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저분이 혹시 실종자예요? 실종자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살 때 봤던 실종자는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저 남자는 누구죠? 지금 뭐가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신 건가? 누구예요?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었습니다. 야, 유령 용의자. 저게 쓰레기 봉투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종자가 뭐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그쵸. CCTV에 남자가 유력 용의자라면 실종자의 혈흔이라도 나왔을까요? 쓰레기는 이미 수거된 상태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CCTV 속 남성이 쓰레기를 버리고 약 5분 후에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사라져서 그 차를 따라서 CCTV를 쭉 보다 보니까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던 도로를 지나는 겁니다. 유력해지네. 아, 번호까지는 보이질 않았는데요. CCTV를 보는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회사 대표 차가 검정색 승용차였거든요. 근데 대표는 아까 전에 11시에 먼저 본인은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대표가 그 지금 어쨌든 거짓말을 그쵸. 그러네. 그리고 사무실에서 실종자랑 그 대표랑 같이 술 먹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대표가 직접 운전까지 했으면은 이건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렇죠. 운전자 걸릴까 봐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대표는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기 전화를 완전 꺼버렸고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실종자 집에 갔다가 회사에 들어온 직후 대표가 급히 돈을 좀 구해와야 되겠다며 고향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 차와 똑같은 차종의 차량을 구해서 새벽 1시경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지점을 최대한 비슷한 속도로 여러 번 달려봤는데요. 헤드라이트며 차 형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대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종자의 휴대전화기까지 길에 던진 것으로 추정됐죠. 근데 전화기를 길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달리던 차에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대표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실종자 집 인근 길거리에서 던져졌던 휴대전화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통화하면서 자동으로 녹취된 파일이 6개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상대가 전부 대표였습니다. 실종자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왜 실적대로 월급을 주지 않느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거 아니냐며 회사 자금에 대해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실종자를 포함해 당시 직원이 총 4명만 남아 있었는데요. 몇 달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년 전부터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고요. 영업부장인 실종자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새로운 거래처까지 밤낮으로 뚫어가며 열심히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약 3억 원가량 개인적으로 쓴 걸로 다들 추정만 하고 있었고요. 야, 3억 원이요? 넷밖에 안 되는데 직원이 월급도 안 주면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일단은 회사 대표가 자금을 유용한 것이 이제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면 범행 동기로 유력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종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가 실종자의 집 근처로 아까 나왔잖아요. 범인과 피해자는 약간 면식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정황들을 다 놓고 본다면 가장 가까이 지냈던 회사 대표가 우선 떠오르는 이제 유력 용의자로 봐야 되겠죠. 그래요. 보통 이제 전화를 피하거나 잠적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꿍꿍일까요? 밤새 형사님들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낌새라도 챈 걸까요? 수사한 지 사흘째인 27일 아침 대바람부터 대표가 직접 김 형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자수 같은 거 하려고요? 그럴 리가요. 전화 받자마자 왜 자꾸 자기한테 전화를 하냐며 화부터 냈습니다. 서울로 가면 연락을 하겠다 하면서 성인 실종 사건을 이렇게 오래 조사하는 경우도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팀이랑 같이 실종자가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회사 사무실로 출동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사무실 대표 뒷자리 벽지를 보니까 크게 도려져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혈흔이 다량으로 튄 곳에 벽지를 잘라낸 걸로 보였고요. 직원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를 샅샅이 확인해 보는데요. 대표 책상 서랍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뭐야? 순덕기잖아. 저기 왜 있어? 저 대표 서랍 속에. 설마 저걸로 실종자를. 저희도 범행 도구로 보고 바로 루미놀 시약을 뿌려봤는데요. 저희 팀 모두 순간 놀랐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안 나왔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벽지가 그려져 그렇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가 튀어서 뭔가 닦는 것보다는 아예 뜯어내는 게 제일 증거인멸이 좋겠다 해서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던 민성이 형님이 아무래도 대표 자리 부근에서 살인이 벌어진 게 확실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표 책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 파티션 부분에 매직으로 점이 툭툭 칠해져 있는 데다 어떤 부분은 칼로 도려낸 것 마냥 움푹 패인 곳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혈흔을 애써 없애려고 한 것도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그 도끼에는 혈흔 반응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흉기가 있었을 테고 그걸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근데 일단은 지금 피가 비산된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도끼로 내려쳤을 때 피가 비산되지 않는 부위들도 있어요. 신체 부위가 꼭 머리나 얼굴이 아니었다면 또 순식간에 내리쳤을 경우에 너무 짧은 시간이면 혈흔 반응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루미놀 반응은. 그래서 사무실 전체에 루비놀을 뿌리니까 바닥 일부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 살인이 이루어진 게 맞긴 맞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회사 대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걸 수 있도록 영장 신청을 해놓고 일단 대표 고향으로 장식이를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밤새 달려서 겨우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살고 있던 본가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낡고 오래된 집이었고요. 인근에 큰 시장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탐문을 해봤는데요. 몇 년 전 그 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어머니 혼자 꽤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파산한 상태였구나. 어머니 혼자 어렵게 사는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그렇죠. 다 거짓말이네. 도망을 위한 시간벌이용 같은데 근데 창식이가 현장 상황을 보고할 때쯤 영장이 나왔는데요. 대표의 휴대전화 위치가 고향이 아닌 가까운 인천으로 잡히는 겁니다. 게다가 점점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 중이었고요. 해외 도피하려고요? 공항이면 그쵸. 와.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와. 그래서 급히 김포공항 경찰대 당일 출국자 중에 대표가 있는지 확인 요청하고 김포공항으로 달려갔죠. 주차장을 한참 뒤지다 보니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차 안에 사람은 없었고요. 이럴 거면 그동안 왜 전화를 피하고 다녔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회사 대표가 주차장에 차를 타러 형사님들 앞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제 발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내연녀와 함께 말이죠. 김포항 안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가서? 이 와중에 지금 할 건 다 하고 다니네. 인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전날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하루를 잤기 때문이라 했고요. 고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영화 보고 나오는 길이죠. 거짓말하는데 되게 당당하네.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 피해자를 경찰이 못 찾을 거야. 뭐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버팅기만 하면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저희도 그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실종된 피해자도 못 찾은 상태라서 체포영장이나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으로 일단 서로 데리고 갔는데요. 낯빛이 어두운 게 담배를 건네보니 손까지 벌벌 떨어서 곧 자백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불안한 걸 감출 수가 없었겠죠. 본인은 아무리 태어난 척 하려고 해도 형사님들이 조여오거든요. 그럼. 그래서요? 진술서부터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를 만났을 때 얘기했던 걸 거의 그대로 쓰는 겁니다. 딱 하나 다른 건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숨어 있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서를 다시 쓰라고 종이를 줬더니 이번에는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3개월간 잠적할 테니 휴대전화기를 대신 버려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확실히 확인한 걸로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확실한 거? 피해자 전화기에 있던 녹취 파일 내용이랑 돈 구하러 고향 갓돼서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럴 사정이 아니지 않냐. 어머님 혼자 어렵게 사시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하면서 계속 확실한 카드를 들이밀었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건 내연녀인데요. 헤어질 결심이라도 섰던 건지 갑자기 아내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 근데 왜 그랬답니까? 피해자가 거래처를 가지고 회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그날 밤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자신이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득에 실패한 데다 자정 무렵이 되니 슬슬 지쳐서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고 회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나이도 어린 놈이 인생 똑바로 살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랍 속에 있던 손도끼를 우발적으로 휘둘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 참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는데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 그러니까 뭘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고 이제 아내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무슨 도끼를 꺼내고 앉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자정 무렵에 범행이 일어난 거면은 피해자가 어린 자녀랑 통화한 것까지 옆에서 들었을 텐데 맞네. 시간상 11시 50분에 어린 자녀가 연락 왔을 때 얘기 중이야. 상대가 대표가 앞에 있었던 거겠네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거기 찾아갔잖아. 예, 집에. 아, 아니, 뭐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하면서 어떤 친형제가 이렇게 해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진짜 나빴다. 야 이건 이렇게 되면 계획범 아니야?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손도끼도 그렇고. 맞습니다. 실제 범인이 주장한 대로라면 살해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감고 가방에 넣은 후 범행 도구인 손도끼까지 여러 차례 씻어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흐른 혈흔도 닦고 벽지도 뜯고 파티션에 떨어진 핏자국도 칼로 도려내고 또 미세한 혈흔 자국은 매직으로 칠해둔 후 시신을 차에 옮기는 데까지 총 5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50분 만에 그걸 어떻게? 범행 현장에서 제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보면요, 이게 살인 이후에 그것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요, 50분 동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살인 전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지점을 콕 집어서 네. 회사에서 차까지 피해자 시신을 어떻게 옮긴 거냐고 물었더니 도저히 혼자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가방채 계단에서 굴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까지가 막 떠오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전화기를 피해자 집 근처에 던진 거는요? 그것도 뭐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네, 거기가 평소 피해자가 퇴근 후 걸어가던 귀갓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화기를 던졌다고 했고요. 전화기를 던지기 직전에 인근에 공사를 하던 곳에 지나쳤는데 거기에서 안매장에 쓸 삽도 우연히 찾아 트렁크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다 오늘 우연이라고 어떻게 그러네. 하필 우연히 공사장을 지나면서 삽을 말도 쳤어? 안 돼. 그러면은 우연히 회사를 차렸는데 서랍에 도끼가 들어갔었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거기 있었나 보지. 도끼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해사를 한 직원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도끼를 가지고 있어서 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냐며 빼앗아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거라고 주장하길래 그 직원을 어렵게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범 여부도 수차례 수사했지만 모두 혼자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와. 아 진짜? 아, 근데 위험한 물건이라고 뺏어갖고 왜 위험한 물건을 지 서랍 속에 넣어놓냐고. 그리고 본인이 썼잖아요, 위험하게. 그렇게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까지 약 1시간을 내려달려 이곳으로 갑니다.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대표요? 이 모자 쓴 사람. 네. 뭐 저 안매장하는 장소도 우연히 발견했대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주 지나가던 길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했고요. 저기가 인적이 드물고 공사가 끝난 직후라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깊게 묻지도 않았더라고요. 흙더미 사이로 피해자 머리가 약간 드러난 상태였는데 얼굴 전체가 테이프로 감겨 있던 탓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의 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개골 골절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도끼로 두세 차례 이상 가격한 거로 확인됐고요. 피해자가 살아있을 당시 갈비뼈가 5대나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가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자꾸 우연이라고 하는 게 또 너무 화가 나네요. 형사님들 앞에서 신문하는 내내 모든 걸 우연이고 갑자기 홧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놓고 범인들은 왜 수갑을 차고 카메라 앞에 서야만 꼭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돈 말릴 때가 어떻게 이불을 지켰으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사람 지금 저 목소리는 정말 반성하게 느껴지지도 않아. 다 저것도 꾸미는 것 같이 느껴져. 저는 모든 게 아까부터 우연, 우발적, 홧김에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형량 줄이려고 하는 말로밖에 맞아요. 그리고 끝까지 피해자 탓했잖아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 사체 유기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